건담 더블로 일부 시점, 솔레스탈 비잉은 전 세계를 향한 무력 개입을 위해 총 4개의 건담을 운용합니다. 각 건담들은 각자만의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매력적인 기체들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더불어 일부에 등장하는 건담들 중 7개의 검을 사용하는 근접 전용 건담 엑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엑시아는 더불어 일부 시점에 등장하여 마이스터 중 한 명인 세츠나 F 세이에가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다양한 근접 무기들을 활용한 접근전을 펼치며 솔레스탈 비잉 내의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담이죠. 건담 엑시아 또한 다른 3세대 건담과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인 2세대 건담이 존재하는데요. 솔레스탈 비잉의 2세대 건담 아스트레아는 엄밀히 따지자면 엑시아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형식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아스트레아는 2세대 건담 중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이후 개발될 건담들에 사용될 각종 표준 무장들과 특수 무장들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였죠. 아스트레아는 어떻게 보면 2세대 건담 중 가장 공을 들여 제작된 기체인데요. 여러 무장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무장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체의 뛰어난 민첩성과 내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아스트레아는 같은 2세대 혹은 3세대 건담보다 뛰어난 민첩성과 각종 테스트를 문제없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었죠. 거기다 여러 2세대 파일럿들이 번갈아 탑승하며 교차 검증을 하여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레아로 시작된 2세대 건담들은 대부분 3스러스터 타입 드라이브를 채용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건담인 5건담은 콘드라이브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건담의 드라이브 형식은 정말 최소한의 출력만을 발휘하게끔 설계된 형식입니다. 빛의 날개를 형성하는 GN 패더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 가성비가 떨어져 이후의 기체들에는 채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2세대 건담부터는 출력을 강화한 3스러스터 타입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하지만 3스러스터 타입은 반대로 태양로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발전된 콘드라이브로 교체됩니다. 아스트레아 또한 콘드라이브로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애초에 설계 자체가 콘드라이브와 맞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복귀합니다. 아스트레아는 여러 무장을 시험해야 했기 때문에 착용 무장 또한 다양한데요. 먼저 이후 건담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5건담에서 사용되었던 무장들의 발전형이 장비됩니다. 최초의 건담인 5건담에서부터 사용할 만큼 이런 표준 장비들은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이었고 이후의 건담들 또한 아스트레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건담에서 처음 사용된 빔건은 내부에 GN 컨덴서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체의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끌어다 쓰는 형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연사력이 형편없었고 태양로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스트레아에 장비된 것이 콘덴서를 탑재한 빔 라이플입니다. 내부에 입자를 미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사력과 태양로의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이후 이 장비를 바탕으로 사거리와 정확성을 강화한 듀나메스의 저격 라이플, 연사력을 강화한 큐리오스의 머신건 같은 여러 파생 장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건담에 한 개만 탑재되었던 빔 사벨은 입자 효율이 강화되어 2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건담에 함께 장착된 표준 장비 GN 실드는 소형 GN 필드를 발생시켜 공격을 방어하는 장비였지만 필드 발생기의 무게가 무겁고 연비 또한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 카본으로 제작된 실드로 교체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실드는 건담과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8일 소켓을 통해 입자를 공급받아 장갑재를 더욱 견고하게 코팅할 수 있어 높은 방어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런 형식의 실드들은 3세대 건담들에도 그대로 채용되죠. 건담 아스트레아의 쇄골에 위치한 안테나는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이때 안테나를 떼어낸 자리엔 태양로와 직접 연결된 소켓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직접 무장을 연결한다면 고화력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한 솔레스탈 비잉은 GN 런처라는 장비를 개발합니다. 어깨를 통해 태양로와 직접 연결하고 한쪽 어깨에만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양쪽 모두에 부착하여 2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버체의 GN 바주카의 원형이 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무장 전체에서 GN 입자가 누출되는 위험천만한 장비였습니다. 이후 전체적인 재설계를 거쳐 한 번에 4개까지 사용하기도 하죠. 여담으로 당시 솔레스탈 비잉은 4갈래의 빔이 발사될 줄 알았지만 4개가 단일 대형 빔으로 융합된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후 4세대 건담인 세라비에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스트레아의 가장 특징적인 장비인 GN 프로토소드는 이후 엑시아에서 사용되는 GN 소드의 프로토타입 장비입니다. 빔사벨이라는 근접 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레아엔 이런 냉병기가 장비되었는데요. 빔사벨은 고압축 입자를 전개하여 적을 베어내는 것에는 탁월했지만 빔이기 때문에 적을 타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는 등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GN 프로토소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검이죠. 칼날에 GN 입자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절삭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어서 보관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무장들을 장비했던 아스트레아는 펠트의 아버지이자
솔레스탈 비잉의 2세대 마이스터인 루이도 레조난스에 의해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루이도 레조난스는 솔레스탈 비잉에 입단하기 이전부터 엔지니어로서 업계에선 알아주는 인물이었고 조종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안 바스티가 아직 영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담들의 정비와 업그레이드, 조종까지 함께 소화하던 사기적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플루토네이 테스트 도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이후에도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아스트레아는 태양로를 제거한 채 아스트레아 타입 F로 개조되어 솔레스탈 비잉의 서포트 조직인 페레슈테가 운용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2세대 건담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범죄자 출신 마이스터 폰스파크가 탑승하여 외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죠. 참고로 타입 F의 얼굴에 씌워진 가면은 건담인 것을 숨기기 위한 장치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건담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주변 목격자를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임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마스크에 센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나름 편의성을 챙긴 장비입니다. 하지만 설정상 내구력이 상당히 약하고 자주 떨어져서 폰이 고생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이후 다른 2세대 건담인 플루토네이, GM필드를 시험하던 솔레스탈 비잉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GM필드가 입자를 두른 실체검에겐 무효화된다는 것이었죠. 이를 발견한 솔레스탈 비잉은 이오리아가 미리 계획해두었던 건담을 처단하는 건담이 실체검을 주로 사용하게끔 설계하게 됩니다. 실체검을 사용하며 근접전 위주로 전투를 펼치는 기체를 제작하기 위해선 기체의 민첩성 혹은 방어력이 중요한 요소겠죠. 하지만 이 둘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민첩성을 우선시한 건담, 방어력을 우선시한 건담을 동시에 고안합니다. 하지만 트라이얼 필드를 사용하는 버체에게 실체검까지 쥐어주는 것은 너무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국 이 컨셉이 폐기되며 민첩성 위주의 건담을 제작하게 되죠. 앞서 설명했듯 2세대 건담인 아스트레아는 이미 실체검을 사용했던 경력이 있고 기체 자체의 완성도가 뛰어나 새로운 기술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트레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건담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건담 엑시아였죠. 형식 번호에서 알 수 있듯 엑시아는 3세대 건담 중 가장 먼저 제작된 건담입니다. 아마 아스트레아에서 조금만 발전하면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작된 것 아닐까 싶네요. 실제 다른 3세대 건담에 비해 엑시아와 아스트레아는 상당히 비슷한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엑시아에는 여러 발전된 기술들이 투입되었는데요. 사달수대에서 발전된 여러 센서 장비들과 더욱 민첩한 운동성을 위해 관절, 가슴부 장갑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엑시아는 더욱 인간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었죠. 다만 이런 세분화는 장갑재를 더욱 덜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때문에 엑시아는 아스트레아에 비해 낮은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엑시아는 다른 3세대 건담들에 비해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부착된 GN 케이블이 바로 그것이죠. 이 케이블들은 각 부분의 GN 입자를 더욱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체의 경량화를 이루어내 더욱 민첩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체들은 이 정도의 민첩성은 필요하지 않아 생략되죠. 방어력이 취약한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개발되는 기체들에선 케이블을 내부에 수납합니다. 일부 시점 마이스터들의 헬멧을 보면 엑시아의 헤드 유닛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마이스터는 건담이라는 의미로 엑시아의 헤드 유닛을 헬멧과 비슷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롤아웃 당시의 엑시아는 건담 시리즈의 주인공 기체를 상징하는 트리콜로 색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원래는 칙칙한 회색을 띠고 있었죠. 세치나의 입단 이후 트리콜로 색상으로 도색을 했다는 건데 건담들이 왜 각자 다른 색상을 가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엑시아는 근접 무장을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총 7개의 근접 무장을 장비합니다. 덕분에 엑시아는 건담 세븐소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기도 하죠. 참고로 굳이 7개인 이유는 7개의 검으로 7대 제약을 근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엑시아의 주무기인 GN 소드는 아스트레아에서 실험된 GN 프로토 소드를 업그레이드하여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날 부분에 고압축 GN 입자를 코팅하는 것으로 고열을 발생시켜 절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입자를 코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절삭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옆부분엔 소형 실드가 부착되어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손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파괴력 자체는 훌륭한 무장이지만 거대한 크기로 인해 공격 속도가 생각보단 빠르지 않습니다. 작중 최고의 파일럿 중 한 명인 그라함이 엑시아와 처음 전투를 펼칠 때 그런 큰 무장은 맞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죠. 프라모델에서 구현되었던 것처럼 일반 한손검 형태로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마지막 전투에서 그라함의 GN 플래그를 상대로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GN 소드와 프로토 소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신을 접은 상태에서 빔 라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프로토 소드 또한 이런 형식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당시엔 기술력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한 장비이기도 하죠. 설정상 GN 소드는 엑시아의 제작 이후에도 개발이 끝나지 않아 엑시아 동안 한동안 프로토 소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굳이 검과 라이플을 결합한 이유는 엑시아의 무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미 7개의 근접 무장이 계획된 상태에서 굳이 원거리 무기를 하나 더 장비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개발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츠나의 형편없는 사격 실력으로 인해 라이플로 적을 격추시키는 것은 작중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엑시아인 3세대 건담의 표준 장비 빔사벨과 실드 또한 장비됩니다. 엑시아는 일반 빔사벨 2개와 길이가 짧은 빔대거 2개, 총 4개의 빔사벨을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두 종류의 빔사벨이 장비된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빔사벨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엑시아는 4개의 빔사벨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당시 세츠나는 사격보다 단검 투척이 특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빔 대거를 원거리 무기처럼 잘 활용합니다. 이후 2부 시점에서는 길이 조절 기술이 개발되어 더불어 건담은 2개만 사용하죠. 또 다른 표준 장비인 GN 실드 또한 아스트레아의 실드를 강화한 장비입니다. TL은 장거리 포격형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한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작중 잘 표현되진 않지만 실드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세츠나는 왼손으로 빔사벨을 사용할 때 실드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실드를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작중 세츠나는 아직 건담을 미숙했고 거기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의 실드가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큐리오스의 테일 유닛과는 다르게 솔레스탈 비잉 기술의 정점이 들어가 있는 장비여서 전투가 끝난 이후 회수해가야 한다는 안습한 설정이 있기도 하죠. 일부 6화 시점에 강화 장비로 등장한 GN 롱블레이드와 숏블레이드는 칼날의 고압축 입자를 전개하는 능력을 강화한 장비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이기도 합니다. 듀나메스의 풀실드처럼 처음부터 운용할 계획인 장비였지만 GN 필드를 관통하는 능력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추가 장비로 등장한 거죠. 늦게 등장한 장비인 만큼 전륜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설정상 통상 입자 코팅 상태에서도 3m 두께의 이 카본을 종이처럼 잘라낼 수 있고 서셰스의 이넥트와 전투를 펼칠 당시 같은 실체검을 상대로 입자를 추가적으로 발산하여 서셰스의 검을 잘라버린 적도 있죠. 길이가 다른 두 종류의 검이기 때문에 세츠나는 이 장비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팡을 격추시키기 위해 숏블레이드를 투척한 적도 있고 이후 알바아론을 상대할 땐 GN필드를 관통하여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합니다. 앞서 설명한 GN소드의 라이플은 화력 자체는 그럭저럭 갖추고 있지만 형태를 변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텀을 메꾸기 위해 엑시아의 양 팔뚝엔 한 쌍의 빔 발칸이 내장됩니다. 화력은 약하지만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하고 파괴력이 약하다곤 해도 일부 시점의 모빌스트를 상대로 유효타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은 가지고 있죠. 작품 후반부 알레한드로 코너의 배신으로 인해 이오리아의 배신자 방지 플랜이 작동하여 기체가 빨간빛을 띠며 순간적으로 3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인 트랜스아미 봉인이 해제되는데요. 물론 다른 건담들도 이 기능을 잘 활용하긴 하지만 엑시아와 트랜스암은 유독 상성이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속도 자체가 빨라져서 적에게 접근하여 전투를 펼쳐야 하는 엑시아에겐 이는 엄청난 이점으로 다가왔고 거기다 각 근접 무기들의 코팅 또한 강화되어 절삭력이 높아지죠. 건담 엑시아는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건담이기 때문에 마이스터를 선정할 때 제법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백변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했으며 분쟁 근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솔레스탈 비잉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했죠. 일부 시점 엑시아의 파일럿인 세츠나 FSAA, 소랑 이브라임은 중동의 가상 국가인 크루지스 출신입니다. 크루지스는 작품 시작보다 5년 전 이웃 국가인 아자디스탄에게 무력으로 흡수병합된 국가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소랑은 서셰스가 지휘하는 과격 테러 단체 KPSA에 입단하여 소년병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서셰스의 3, 4에 가까운 훈련을 받으며 여러가지 게릴라 전투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단검, 장검을 이용한 근접 격투전을 서셰스에게 직접 전수받고 뛰어난 백병전 능력을 가지게 되죠. 총알바지에 가까운 소년병으로 활동하며 많은 전투에 참여하고 친구들이 자폭 테러에 이용되는 모습을 본 소랑은 점점 세뇌가 풀리며 전쟁의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아자디스탄의 암프에 의해 죽기 직전 상황까지 몰리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오건담에 의해 구원받게 되죠. 압도적인 성능으로 자신을 구원해준 오건담에 큰 감명을 받은 소랑은 이후 솔레스탈 비잉에 입단하여 세츠나 FSAA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엑시아의 마이스터로 임명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실 엑시아의 마이스터는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개발된 3세대 건담이기 때문에 엑시아는 오래전부터 마이스터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중 톨레미 조타수로 활동하는 라세 아이유는 마피아 출신으로 작품 시작 시점보다 5년 전에 입단하여 이미 마이스터 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베다에 의해 선택된 세츠나에게 탑승 직전 마이스터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는 세츠나가 구원받았던 오건담의 성능 테스트에서 당시 파일럿이었던 리본즈 알마크가 자신을 신처럼 바라보는 세츠나에게 흥미를 느껴
배달을 조작하여 낙하산으로 마이스터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라세는 마이스터들을 볼 때마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이후 라세는 2부 후반 시점에서 5건담에 탑승하여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됩니다. 어쨌든 세츠나는 약 2년간의 교육 끝에 엑시아에 탑승하여 최초의 무력 게임에 투입되고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죠. 엑시아 또한 다른 3세대 건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추가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시점, 인여견을 제외한 두 개의 세력들은 플래그, 이넥트 같은 변형 기체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런 기체들은 전투기 형태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권 내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시아는 전투를 펼칠 때 근접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공기역학적으로 좋지 않은 인간형 모빌스트의 특성상 빠른 전투기형 기체들을 상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추가 장비가 바로 아발란체 유닛이죠. 아발란체 유닛엔 전신에 입자를 저장하는 지엔 컨덴서와 추진을 위한 여러 버니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표면에 얇은 지엔 필드를 형성하고 기존 무장의 보관 위치를 조정하여 공기 저항 또한 줄일 수 있었죠. 참고로 아발란체 유닛의 무게는 5톤으로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기동성에 큰 방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아발란체 엑시아는 플래그, 이넥트, 심지어 큐리오스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었고 무장을 제거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발란체 유닛의 입자 소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모든 입자를 풀 충전한 상태에서도 10분 만에 방전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발란체 유닛에 투입된 기술은 AU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었고 전직 AU 기술자 출신인 이안 바스티에 의해 비교적 쉽게 제작된 장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아발란체 유닛은 짧은 가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대기권 내에서의 사용을 가정하여 우주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장비였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작된 장비가 바로 대시 장비입니다. 둘을 합쳐 아발란체 대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주에서의 사용을 가정하여 지엔 입자의 조작 효과를 향상시킨 장비로 거대한 동체를 가지지만 매우 뛰어난 자세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콘덴서의 성능 또한 발전하여 운용 시간도 길어졌죠. 대시 장비는 엑시아 주변의 고농도의 입자를 살포하여 전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리의 뒷부분이 앞으로 전개되며 지엔 클로라는 또 다른 무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근접 격투형 무장이지만 빔사배를 전개할 수 있어 총 4개의 빔사배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죠. 아발란체 대시 장비는 다른 건담들의 추가 장비와 함께 외전에서 언급되는 사건인 유성의 밤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이후 알레한드로 코너에 의해 유사태양로 탑재기인 징크스가 보급되자 솔레스탈 비잉 역시 자체적인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수송함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체적인 무장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화력의 포대와 미사일 포드가 장비된 강습용 컨테이너 2기를 기존의 컨테이너와 교체합니다. 이 강습용 컨테이너엔 엑시아와 듀나메스의 강화 장비인 지에남즈가 수용되어 있죠. 엑시아가 사용하는 지에남즈 타입 2는 아발란체 대시 유닛의 컨셉을 업그레이드한 장비입니다. 우주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나서 기존 문제가 되던 엑시아의 우주 활동 능력을 보완하고 대형 지엔 컨덴서가 장착되어 한 번에 많은 입자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엔 필드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덴서에 내장된 입자를 모두 사용한다면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장기간의 전투에는 부적합합니다. 상단에는 대형 지엔 캐논이 2문 부착되어 엑시아에게 부족했던 강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으며 양팔에도 한 쌍의 대형 지엔 소드들이 추가됩니다. 대형 지엔 소드는 기존의 지엔 소드처럼 입자를 코팅하여 절삭력을 강화하고 여전히 지엔 필드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상 배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지엔남즈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창처럼 찌르게끔 설계된 장비입니다. 양팔의 소드들엔 각각 빔건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원거리 견제가 가능하죠. 듀나메스에 내장된 하로가 컨트롤하는 타입 D와는 달리 타입 E에는 추가적인 파일럿이 탑승해야 했는데요. 이때 톨레미의 조타수인 라세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세는 세츠나에 비해 사격 실력이 뛰어나서 도킹 전에도 징크스를 사격하여 격추한 적이 있고 도킹 이후에도 기체의 컨트롤을 서포트하여 세츠나가 팡을 저격하는 것을 돕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바탕으로 세츠나와 라세는 코너의 끝판왕 모빌아머 알바토레와 맞서게 됩니다. 알바토레는 7개의 유사태양로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입자량으로 기체 전체를 코팅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적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모빌아머였습니다. 하지만 필드를 무력화하는 엑시아는 알바토레의 유일한 천적이었죠. 덕분에 엑시아는 알바토레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만 라세가 큰 부상을 당하며 지에남즈는 리타이어합니다. 이후 지에남즈는 어떤 진영에서도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더보로 건담의 지원기 오라이저에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이후 알바아론을 상대로 트랜스함을 발동하며 세븐소드라는 코드네임에 걸맞게 GM필드를 무력화시키며 가지고 있는 모든 7개의 무기들을 사용하여 파괴합니다. 하지만 직후 등장한 그라함의 GM 플래그와의 전투를 통해 반파되어 행방불명되죠.
이때 엑시아는 트랜스암 종료 직후 성능이 급감한 상태였고 연이은 전투를 통해 대부분의 무장을 소모한 상태에서 그라함을 상대했기 때문에 희대의 괴작인 GN 플래그의 안습한 성능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 이후 각 건담들은 대파, 실종, 노획을 당하며 솔레스탈 비잉은 대부분의 전력을 잃었고 오랜 기간 동안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각 건담들의 예비 파츠들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페레슈트에서 아스트레아 타입 F에 탑승하던 폰스파크는 엑시아의 모든 예비 파츠들을 강탈하고 탈주하게 됩니다. 이런 예비 파츠들을 통해 개선되어 제작된 기체가 아스트레아 타입 F2입니다. 엑시아의 예비 파츠들을 여기저기 부착하여 외관상 80% 이상이 엑시아와 비슷해졌으며 각종 성능 또한 획기적으로 상승했고 GN 해머라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기도 하죠. GN 해머는 몸체에 여러 스파이크가 달려있고 GN 입자를 코팅하여 적의 내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이안 바스티의 제자 셰릴린 하이드에 의해 개발되는데요. 무협지로 따졌을 때 이안은 정파, 셰릴린은 사파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안은 기체의 목적에 맞는 밸런스 있는 설계를 한다면 셰릴린은 좀 극단적인 성향의 장비들을 많이 제작하죠. 거기다 폰스파크는 아발란체 대시 유닛 또한 강탈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아스트레아 타입 F 아발란체 대시입니다. 아스트레아와 엑시아가 비슷한 기체이긴 하지만 몇몇 부분에선 차이가 있어 생략할 무장들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일단 빔사벨은 그대로 2개만 장비하고 롱, 숏블레이드 또한 생략됩니다. 당시 솔레스탈 비잉에서 가동 가능한 건담은 아스트레아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외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 기체입니다. 어쨌든 반파된 엑시아와 부상당한 세츠나는 솔레스탈 비잉과 연락할 수단이 없어 이후 5년간 단독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지 기존 약점이었던 사격술도 많이 발전했고 거의 반파 상태였던 엑시아를 손수 수리하여 사용하죠. 그렇게 2부 1화에 등장하여 어헤드, 징크스3와 전투를 펼치는 것이 기존 엑시아를 너덜너덜하게 복구한 엑시아 리페어입니다. 그라함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오른쪽 눈과 왼쪽 팔을 잃었지만 눈은 TLN의 잔해로 대체했고 왼쪽 팔 부분은 어느 정도 빔 코팅이 되어 있는 천을 덮어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복구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바토레아와의 전투에서 모든 무장을 소모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은 반쯤 망가진 GN 소드밖에 없었죠. 사격 기능은 여전하고 검날의 입자를 전개하는 기능 또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2부 시점 최신 기체인 어헤드를 상대로 분전 끝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세라비의 도움으로 다시 솔레스탈 비잉에 합류하게 되죠. 이때 엑시아를 본 이안은 움직이는 게 기적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엑시아를 되찾은 솔레스탈 비잉은 엑시아와 오건담의 태양로를 연동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때부터 세츠나는 더불어 건담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반파된 엑시아를 회수한 솔레스탈 비잉은 이를 수리하여 예비용 기체를 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전 폰스파크에 의해 엑시아의 예비 파츠가 모조리 강탈당해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죠. 덕분에 이안은 거의 재생산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엑시아를 복구하였고 그렇게 제작된 것이 엑시아 리페어2입니다. 이때 리페어2엔 4세대 건담의 발전된 기술들이 투입되죠. 기존 외부에 있던 케이블이 내부로 수납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거기다 2부 후반 시점엔 등장 모빌스트들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엑시아가 가지고 있던 근접 무기를 활용하는 컨셉은 상당히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엑시아는 1대1 전투 상황에서 일격필살의 공격을 노리는 컨셉으로 변경되었죠. 이를 위해 기존의 많은 무장들이 제거되고 기체의 경량화를 위해 추가 추진기들이 부착됩니다. 빔사벨 기술이 발달하여 후방에 2개만 장비되고 더불어 라이저의 GN소드 3에서 영감을 얻은 GN소드 개량형이 장비됩니다. 칼날에 신소재가 사용되어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코팅할 수 있으며 고열을 발생시켜 절삭력이 월등하게 상승되었죠. 엑시아 리페어2는 더불어 건담의 태양로 중 하나를 탑재하여 리본주의 5건담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엑시아는 태양로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오버부스트 모드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일부 시점의 엑시아에도 존재하던 것이지만 태양로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던 기능입니다. 그만큼 리본즈와의 마지막 전투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죠. 결국 이 둘은 최후의 공격을 주고받게 되고 리본즈는 사망, 세츠나는 큰 부상을 입으며 2개의 태양로는 파괴됩니다. 이후 이노베이드 세력의 괴멸과 어러우주의 공식 해체로 인해 솔레스탈 비잉은 최대한 활동을 줄이지만 연방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민감한 분쟁들엔 어느 정도 무력 개입을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건담들인 5세대 건담들이 아직 개발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꿀 예비기체들을 여럿 활용합니다. 그중 리본즈와의 전투에서 손상된 리페어2를 또다시 개수하여 제작한 건담이 엑시아 리페어3입니다. 사실 일부에서 엑시아는 엑시아 1.5라는 강화기체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 기획이 폐기되고 1.5의 디자인은 리페어3에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태양로가 파괴되어 리페어3는 대형 컨덴서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어깨 부분에도 콘덴서가 내장되어 어깨 장갑이 대형화되었죠. 평화로운 상황에서 또다시 건담이 등장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엑시아 리페어 3는 최대한 기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먼 거리에서 적을 저격하기 위해 GN 롱라이플을 장착합니다. 엑시아에게 최초로 원거리만을 위한 무장이 장비된 거라 조금 신기한 장비라고 할 수 있죠. 롱라이플은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비어있는 오른손엔 GN 소드 개량형을 그대로 장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점의 솔레스탈 비잉은 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건담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리페어 3는 지구권에 보관되며 지구에서의 미션에 운용됩니다. 작중 등장하진 않았지만 세츠나가 사제와 루이스를 구출하러 갈 때 리페어 3를 타고 갔다는 설정이 있죠. 극장판의 에르스 대전으로 인해 연방군의 70% 이상이 괴멸되었고 이노베이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기존 인류와 이노베이터 간의 분쟁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솔레스탈 비잉은 또다시 무력 개입을 재개해야 했죠. 하지만 더블호라이저는 파괴되었고 퀀터는 세츠나와 함께 에르스 모성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남아있던 엑시아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덕분에 엑시아는 또다시 재생산에 가까운 개조를 받게 되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엑시아 리페어 4입니다. 내부 구조를 4세대 건담에 필적할 수준으로 개조하였고 잃어버린 오리지널 태양로를 대신하여 유사 태양로를 탑재하지만 컨덴서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충분한 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모로 퀀터와 많이 닮은 기체인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왼쪽 팔 부분입니다. 여기엔 6세대 건담에 활용될 신기술이 투입되어 부분적으로 트랜스암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리페어 4의 주무장은 퀀터의 GN 소드 5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일본도 형식의 GN 타치입니다. 기존 칼날에만 사용된 녹색 클리어 소재를 검신 전체에 사용하여 입자전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절삭력 또한 강화되었죠. 추가적으로 등 뒤와 실드 부분에 GN 베요넷, 배틀소드, 배틀블레이드가 각각 2개씩 장비됩니다. GN 베요넷은 단검 형식의 무장이며 라이플 형태로 변형할 수 있고 배틀소드와 배틀블레이드는 기존 엑시아의 GN 블레이드처럼 활용할 수 있죠. 퀀터의 소드비트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올레인지 공격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총 7개의 검이 장비되기 때문에 엑시아의 세븐소드 개발 코드를 계승하는 건담이라 볼 수 있죠. 파일럿은 극장판에서 자폭했지만 에르스와 극적으로 융합하여 살아남은 그라함이 베다의 추천을 받아 탑승합니다. 그라함은 자신의 숙적인 세츠나가 탑승하던 엑시아에 탑승하게 된 것을 운명적이라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라함 건담이라 부르기도 하죠. 파일럿인 그라함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모든 무장 구조가 기존 기체들과는 반대로 장비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엑시아는 정말 특이하게도 작중 인간화된 모습이 등장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일부 퍼스트 오프닝 중간에 나오는 이 여성을 많은 분들이 마리나 이스마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여성은 세츠나가 생각하는 엑시아의 인간 형태의 모습입니다. 세츠나의 러브라인 구도가 역대 건담 시리즈 주인공치곤 상당히 애매했고 거기다 작품 내내 엑시아 덕후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엑시아야말로 진짜 히로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